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웅기입니다. 최혜병이 꼭 1년 전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수직했을 때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으니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군지 뻔한데도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흘러갔지요. 대통령의 경로, 임성근 사단장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줬던 그 잘못된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참모들이 연락에 뛴 것도 옳은 것이든 아니든 대통령 지시라서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김건희 이름이 나오고 이종호 이름이 나오면서 이건 뭔가 매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상식을 뒤집고 옳은 것을 잘못된 것으로 뒤집어 보려는 시도가 김건희의 사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비록 최혜병은 세상을 떠났지만 추악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도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거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관심 가지실 만하지요. 보시면서 또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치는 때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떤 애청자님 한 분한테 혼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지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는데 앵커가 지친다는 표현을 자꾸 쓰면 더 지치지 않냐? 나는 지치지 않겠다. 나부터 힘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힘을 내지 않겠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저한테도 그런 글 보내주시는 분이 많아요. 박혜림님, 모두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해요. 저것들은 우리가 지쳐나가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인간들이에요. 그러셨는데 박혜림님은 어제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모두 지치지 말고 힘내요. 그러셨는데 지치지 않기 대장님이십니다. 박혜림님. 부산이데이님. 지치는 건 얼음판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예, 참 멋있는 표현이죠. 포기는 배추단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부산이대희님, 박혜림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수님,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는 전남 화순입니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비가 어제 많이 왔는데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 전남 쪽에 또 비가 많이 오는군요. 하여튼 지금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만반에 대비하시고 특히 산사태 요즘처럼 계속 비가 오면 집안이 약해지니까요. 주의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또 최혜병 순직 1주기 맞는 날인데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저도 앞에 잠깐 보니까 몸싸움도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던데. 예, 얼굴 오른쪽 조금 다쳤고요. 뭐 들어오면서 이렇게 몸싸움이 있었나 보죠? 예, 허리도 좀 다치고 오른쪽 발도 좀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나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 진입을 못하도록 막은 거죠. 입구에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회의를 아예 못 열게. 그렇죠, 방해하는 거죠. 왜 바로 들고 오지 그랬을까요? 불법이다, 막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아서는 바람에 전 의원님 좀 다쳤던데 점심시간에 좀 별일 없어야 될 텐데 허리를 다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전 현재는 서로 다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데 거기까지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는 바람에 이게 얘기가 더 끌어나올 수 있을까 생각도 하지만은 또 그 김규환 그 변호사. 예, 김규현. 네, 김규현 변호사. 예, 그래서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죠. 그래서 참고인 출석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인데 이제 뭐 좀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라든지. 아마 김성환 평론가 여권에서 불출석을 종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출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뭐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여권에서 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위헌적이다,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상 청문회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나가가지고 얘기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안 나오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오늘 사실 가장 듣고 싶어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 이런 거는 글쎄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계속 던진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들어오다가 몸싸움 했다고 그러는데 신은기 대표님,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엄하게 처벌받는 사안 아닙니까? 그 참고로 한동훈 당시 검사가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그때 당시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재판 결과는 안 나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죄로 이제 국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런 동물국회 그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사라졌었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회의장의 진입 자체를 막는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매우 불성사나운 그리고 내지는 위법에 가까운 행태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실이 2개, 3개일 수는 없거든요. 진실은 하나인데 각자 진영에 따라서 지금 주장하는 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쫓아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 있고 누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지는 국민들께서 국회 상황만 한 5분만 보시면은 아주 훤하게 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고 가는 얘기 어제 또 이렇게 토론회 하는 거를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은 그거 아니에요.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하면 되냐. 자기 살려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이치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막 한동훈을 공격하는 걸 보면 네가 아무리 법을 뭐 지키고 어떻고 그런다고 그래도 동지 아니냐. 그거를 동지가 부탁하는데 그러면 되냐라고 하는데 마치 노골적으로 너 법을 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 범죄를 서로 폭로하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가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연루돼 있는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그 공소를 취소해달라라고 부탁한 건 확인이 됐고요.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폭로를 한 것이죠.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날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폭로를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정의롭게 폭로할 땐 또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라는 것은 또 범죄를 또 은폐해주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심지어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검사 시절에 대검에서 반부패 3부장 할 때 이게 2019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기소를 한 게 2020년 1월 달인데 한동훈 검사가 여기에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 다 기소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폭로 뒤에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자는 법에 대한 본인의 소신 내지는 기준이 없는 사람 아니냐. 본인이 유리할 때 불리할 때에 따라서 법률 해석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매우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아마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거 불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 계속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탁금지법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청탁을 한 사람도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을 한 행위를 한 거는 그건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도 그 불법 행위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두 사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뭐 논쟁으로 이렇게 흐를 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죠. 수사해야죠. 근데 요즘에 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인데,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해도 검찰은 우리 수사 안 할 테니까 뭘 폭로해도 괜찮아. 뭘 해도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수사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바로 와가지고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권익위의 행태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주관하는 그 위원회인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뭐 권익위가 갑자기 또 조사의 칼날을 빼들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오히려 뇌물을 합법화시켜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요. 이재명 대표 그 헬기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조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의원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황당한 게요. 이철규 의원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나라 대추나라 훈수질하며 끼어들고 있다. 이제 한동훈을 좌파로 몰고 가는 건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자, 이철규 의원이 누굽니까? 찐윤이라고 부르죠. 저는 한동훈이 좌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다가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본 사람이 윤석열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건 자세히 따져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다가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본 사람. 그건 한동훈보다는 윤석열한테 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땐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싶은 거겠죠. 숙주 아니냐. 그 주변에 이를테면 진중건 또 그 누구죠?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팀들. 뭐 네. 그 팀들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빗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진중권 교수가 또 받아쳤잖아요. 영부인을 숙주 삼아 호가호위하면서 하는 뭐 그런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또 바로 받아쳤더라고요. 내 스스로 먼저 전화 한번 한 적 없다. 다 내가 전화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뭐 분당대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폭, 자해 얘기 온갖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냥 전당대회 7월 23일 이후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공격하는 것만 그냥 그 이후는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데 뭐 민주당으로서야 줍줍하는 거죠. 그냥 이 불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문제되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말들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거에 일단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술을 좋아하니까 안주 많이 먹잖아요. 주사파죠. 아니요, 그게요. 주사파도 있지만 요즘 쓰는 말 중에 푸드파이터라고 푸파라고 많이 씁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좌파 우파가 아니고 뭐 주사파도 맞지만은 푸드파이터, 푸파다. 푸파. 예, 많이 잡수시니까요.
아이고 참. 하다가 생각이 이제 없으니까요. 네. 이철규 의원이 경찰 시절에 정보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좌우로 가르거나 누구 학생운동 세력 이런 것들 잡으러 다녔다고 하는 그 머릿속에 이게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게 있는 건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원희룡 후보는 괜찮아요? 원희룡 후보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장 취업도 했었거든요. 학생운동하면서. 찐좌파는 저기 원희룡 후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도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 누구를 좌파라고 부릅니까? 좌파 오늘은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나는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때는 우리 편을 들어야지 법을 지키면 되냐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지금 최혜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 외압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사적인 어떤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뒤집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이제 또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본질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그것이 이렇게 또 똑같이 닮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과 나경원 두 후보 간에 오고 갔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죠.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그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날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예, 나경원 후보 얘기도 들어보죠.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동지의식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흔들고 누구든지 위험으로 궁지로 몰아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저 부분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분별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별력도 그렇고 경솔한 것은 아마 본인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한동훈 보면 참 경솔하죠. 경박해요. 어떤 기자도 지적을 했던데 이 토론할 때 상대방 얘기를 30초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마다 끼어들고 그냥 뭐 좀 기다렸다가 자기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경솔함, 경박함. 그 경솔한 것은 이미 이제 호가 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솔함만 지적하면 괜찮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슬쩍 분위기가 당심을 움직일 것 같으니까 너 막 법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편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을 비롯한 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법을 자기를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이라는 것이 힘을 갖고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보편성과 일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기준으로 다 같이 지키면서 법이 힘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러니까 범죄까지도 범죄가 아니라고 법을 동원해서 막무가내 궤변을 쏟아놓고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는 그 법을 아주 엄정하게 날카롭게 아주 사실상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할 만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뭐 이제 범죄를 폭로하게 된 과정에 이르는 배경을 좀 설명해 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김건희의 문자 노출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댓글팅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대두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무능함을 막 지적하니까 이제 본인은 공소 취소 청탁 안 했냐 이러면서 또 범죄를 오픈하게 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보수 정당, 특히나 이 법조인 출신들이 얼마나 법을 자의적으로 또 내지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써왔는지가 이번 이 범죄 폭로대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상대방의 약점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막 공격하니까 노상방뇨 바로 꺼내잖아요. 이거 사분 연선 시절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머릿속에 입력해 둔 거예요. 그 나경원 의원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 내가 나경원의 약점을 알고 있어. 이런 식의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준비도 안 된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까? 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약점이 뭐야? 이게 일종의 검사의 습성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겟으로 삼으면 저 친구 일주일이면 그냥 보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사고를 머릿속에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법의 잣대가 얼마나 자기 제멋대로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내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어도 또 상대방이 불법행위든 아니면 내가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가 엄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보십시오. 조국 대표 보면 그냥 내가 가가지고 타겟 삼으면은 내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꺾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동훈 후보의 딸 허위 스펙 문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특검법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뭘 해도 상관없고 자기는 오히려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자기 멋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걸 하나만 더 추가하면 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완전히 잔인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한동훈, 윤석열 검찰이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댓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1년 전에 댓글 수사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외치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할 정도로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사안인데 지금 본인들이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하는 거 보십시오. 본인들은 그 댓글팀 돌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 그 자리에 있을 때 엄정하게 수사해서 많은 사람들 인신구속까지 시켰는데 그거 잘한 거죠. 그럼 본인들이 댓글팀을 돌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본인들은 돌리면서 그조차도 수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긋지긋하다, 이제 넌달머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잘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 댓글 그다음에 공소 취소한 이런 건까지를 다 모아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아예 완결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쭉 나열해가지고 한동훈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것들은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서도 민주당이 유심히 살펴서 이거 고발하고 또 수사할 것들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댓글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또 심지어는 뭐 양문석 편드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를 막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경원 후보가 이제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4년째 그 민주당 의원 전현직 의원 한 5명 정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4년간 1심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국회에서 조금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원외위원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2022년인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민주당 집권하면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다 공소 취소해 그럼 해줍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4년간 국회 계류 인간으로 1심에 재판에 1심 계류 중. 예. 1심에 계류 중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다라고 일단 짚고요. 한편 한동훈 후보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과연 당대표로서 리더십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전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과연 지금 이제 이게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 재판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은 정말 열받는 일이죠. 그들 나름으로는 당을 위해서 한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툭툭 다 폭로를 해버리면 누가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속내를 얘기할 수 있으며 깊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저자가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텐데 맞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 열리는데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고 사실 국회 선진화법 시행된 이후로는 몸싸움은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처벌이 된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야, 뭐 4년째 기소해도 재판도 안 하고 있고 이제는 공소 취소도 막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가 겁나겠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퍼지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전현희 의원이 어떻게 다쳤는지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서 벌 받을 사람 벌 받아야 되겠지만 얼굴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랬더라고요. 그 부분 정청래 위원장이 전현희 의원한테 물어보던데 한번 보시죠.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가 안 좋습니까?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네. 그때 다친 거 아니라고 해요. 들어가세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오시려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지금 여기가 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면 뭐 하냐고요. 공소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이요 처벌 규정도 매우 세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벌금형 이상 나오거나 이제 하면은 이게 의원들은 이제 본인의 신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일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해서 그 동안에는 이런 물리력 행사를 매우 자제했던 건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과 나경원 둘 사이의 대화를 보면. 자기들 편에 있어서는 법의 치외법권 내지는 법의 성역지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신감으로 오늘 좀 저렇게 물리력을 쓰면서 들이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왜 생겼어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예산안 날치기 처리 때문에 막 몸싸움이 일어나고 야당이 그거 막 몸으로 막겠다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망치도 등장하고 햄머 막 등장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거 막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거예요. 황우여 대표가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은 다 어기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몸싸움, 이거 그래가지고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지난번에 2009년도에 그 선거법 통과시킬 때 패스트 트랙을 올리려고 하니까 막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법 때문에 자기네들이 처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위헌 상황에 대해서 정당한 몸싸움이었다. 정당한 저항이었다. 이렇게 지금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도 법사위 여는 거 그거 몸으로 막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 한 명이 다치려고 하는데 아까 전현희 의원 나와가지고 얼굴 좀 보자 그래서 확인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다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누구한테 다쳤는지 얘기해보라고. 당신들끼리 다친 거 아니냐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명백히 밝혀서 이거 막겠다고 만든 거고 자기들이 막겠다고 막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드는 씁쓸한 생각 또 걱정 이런 게 뭐냐면요. 지금은 중계를 어디 하고 있나요? 뭐 유튜브에서 보면 MBC 유튜브가 하고 뭐 그러는데 혹시 YTN 연합뉴스 이런데 또 다른
공중파 중계 안 하죠. 지난번 청문회 2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요 증인들도 출석 안 했고 이종호가 과연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까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 나왔죠. 이종섭, 임성근, 또 박정훈 대령, 지난번에 나왔던 또 김규현 변호사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임성근은 이번에도 선서를 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또 관심을 갖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주요한 방송사들이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신문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면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뉴스로 올린 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청문회가 열렸는지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가 드러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스스로 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현재 권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 뭐 거기 뭐하러 가냐? 뭐 이거는 위헌이니까 우리가 위헌을 가지고 싸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요 증인들 출석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안 해도 되게끔 생각을 심어준다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4일, 25일 이제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끝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방송사법 통과시키는 것도 이제 조금 여야에 전부 다 이제 그 전제를 좀 달아서 보자고 하고 있는 중인데 여당이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그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이걸 논의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그냥 암담하죠. 암담한 현실이고 그 이진숙은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이동관, 김홍일에 의해서 정말 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상식적인 대화마저도 이제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긴 한데 청문회 24, 25일 날도 좀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때쯤 본회의 열어서 사실은 이제 그 방송사법이나 이런 것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참인데 청문회 결과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얘기 나온 김에요. 언론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대통령이 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지? 옛날에는 이렇게 내각이 바뀌고 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어떤 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일까? 특히 이제 뭐 정무 감각이 필요한 때는 어떤 경력을 지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딱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김건희 라인일까? 아니면 윤석열 친구일까? 막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맨 처음부터 쭉 그 짓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교수,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쪽의 전문가를 찾았겠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아주 열심히 뜨고 있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상범 의원인데 그 유상범 의원의 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풀이라는 게 지금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제가 언론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지명을 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언론이라면 그걸 지적해야죠. 왜 이 정권은 이렇게 인재풀이 좁은가?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인연 닿는 사람으로만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는가? 널리 인재를 구해서 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야 상식이 있는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맨 위에가 유호성 둘째 형이에요. 유호성 배우 있지 않습니까? 친구에 나왔던. 그러니까 유호성 형이 과기부 장관 후보가 됐다.
그러면서 셋째 형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거예요. 또 다른 언론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길래 이렇게 셋 다 훌륭하냐.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이건요 정말 나쁜 짓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대통령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일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장관이 매우 중요한데 그냥 그 풀에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어머니가 훌륭하네 형제간이 훌륭하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더 보태면요. 그 형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유호성은 이름으로 보다는 그 누구누구 동생으로 불렸다. 거의 무슨 위인전 쓰고 있더라고요. 기사가. 그 장관 후보자 지명자가 어떤 스펙과 그 직무 적합성을 가지고 장관에 지명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보다는 그냥 유호성과 관련된 거의 연예 기사처럼 이렇게 난 걸 봤어요. 이 개각도 그냥 뜨문뜨문 하나씩 하가면서 총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에서도 굉장히 멀고 관심도 없는 그런 개각이 돼버리고 있는데 그런 기사조차도 굉장히 연예 기사처럼 풀어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유호성 형이 장관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비겁한 거죠.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죽으면 그 나라는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 유상범이 어떤 사이입니까 윤석열과. 그러면 그 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야 언론이지. 유호성 형이 뭡니까? 요즘에 개각 기사가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그 지적하는 언론들이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요. 뭐 한국일보도 어제 오늘 좀 지적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총선 직후에 참패 당하고 난 다음에 뭔가 국정 쇄신을 위해서 개각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수석들도 전부 사표를 냈고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들 역시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국무총리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위임할 것 같다고 하는 소리가 벌써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은 5개월째 계속 공석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겠다는 뜻 같아 보여요. 도대체 여가부를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개각도 찔끔찔끔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 출신들이 전부 차관급으로 싹 들어가는 상황이고 기재부 출신들이 심지어는 환경부 장관으로 가더만요. 환경부 장관 오늘 기사 나온 것도 그거였는데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가 기재부였을 때 그때 그 환경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로 예전에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개각을 통해서 다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신선한 인사를 그 장관으로 임명한다거나 국민들한테 뭔가 국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조차 전혀 할 의사가 없다는 걸 지금 이번 개각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뜻대로 가겠다는 걸 그대로 지금 개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내지는 정말 국가적 붕괴 위기를 저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게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 자체가 전혀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고 누가 장관이 오더라도 국정 운영을 안 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효과도 없고 그리고 들어가는 면면들도 쓰레기차 지나가면 똥차 오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니까 국민들은 아예 그냥 윤석열 정부 이러면은 그냥 기대를 접어버렸다. 그럼 나머지 이제 30%가 그냥 콘크리트로 뒷받침해주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남은 앞으로의 2년 반은 뭘 할 것이냐. 현재까지 드러난 본인들의 이 범죄 혐의 그리고 드러났던 여러 가지 국정의 실책들을 아주 결사적으로 여론을 막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쪽으로만 이 남은 힘을 갖다가 쓸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국가적인 붕괴 위기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정말 점잖으신 공무원으로 법관 생활 오래 하신 변호사님 전화를 받고 참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진짜 나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용기와 격려는 신 변호사 방송을 자기가 좀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다. 정말 나라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보수적인 분조차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적 위기라는 것을 정말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게 이제 개각의 무관심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부산이대희님이 참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네요. 지금 법사위에 완전히 그 친구판이네요. 영화 친구 가족 맞네. 감독 동생 곽규택, 주인공 형들 아이고 고마 셀이 치아라 막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에 곽규택 의원 있잖아요. 들어와 있죠, 법사위에. 곽규택 의원은 오늘 제일 난리친 사람. 친구 그 영화를 만든 감독 곽경택 감독 동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인공을 맡은 유호성 형이 유상범이고 지금 완전히 급판이 됐네요. 참 우연의 일치긴 한데요. 오늘 법사위 청문회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전현희 의원이 다치는 장면이 입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한번 보시죠. 뒤에서 밀려요. 사람 다친다. 왜 그래? 사고 났다고. 사람 다친다. 앞에 사람 쓰러진 거 안 보여? 저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유정 의원은. 그러니까 저희 때 하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19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저희야 뭐 81명이 날아다녔었죠. 사실 본회의장도 보름 동안 점거하고 MB 악법 막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유혈이 낭자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저런 모습입니까? 저것도 아니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국회 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청원했기 때문에 몇 명입니까? 오늘은 150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청원한 거에 대해서 절차대로 청문회 열어서 좀 따져보겠다는데 그걸 막겠다고 저렇게 국민의힘이요. 원구성 협상에 동의 안 하고 안 들어올 때가 편했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입법 청문회 때 생각하니까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인 줄은 알겠습니다. 저런 상황이니까 그 와중에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허리하고 얼굴을 다친 것 같은데 뭐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그 다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저걸 보면서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나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김건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이렇게 마비 상태로 가고 극단화시키는 거는 민주당이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제가 볼 땐 거꾸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스스로가 자기 입에서 탄핵을 그냥 아주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정사실화 시켜놓은 거예요. 아, 탄핵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할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은 108석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그냥 똘똘 뭉쳐서 버티기 할 거야.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저런 상황 같으면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사위 회의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몸싸움을 했으면 법사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사위 회의에 또 버젓이 들어와요. 그런데 왜 몸싸움을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앞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은 보수층이요,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결기 있게 싸우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용산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저런 장면이 사라졌거든요. 왜?
이건 벌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는데 4년 동안 재판도 안 해요. 계속 뭉개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정권을 잡은 뒤로는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법을 어겼어도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 옛날에 운동권들인 거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네가 취소를 해야지. 그걸 안 해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이렇게 몰아붙이니 이런 와중에 선진화법이 뭐가 두렵겠냐고요. 바로 그런 선상에서 오늘 사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는 것을 정말 자신에게 유리한 마치 수단이나 도구화를 하고 있는 그 전형과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치지 말자, 많이 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저는 이제 정의가 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용기차 말씀을 드리자면은 힘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전화에서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권력은 적은 내부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서로 범죄를 폭로하면서 서로 목줄을 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은 기한 내에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에서부터 서로 적대화하면서 서로 무너질 것이다. 이 권력 기반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 국회에서 몸싸움하면서 저 소리 지르신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 정말 역사에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고 머지않아 이제 이 일이 끝날 건데 그때 저는 끝까지 책임들을 다 물어야 될 것이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다소 이제 그 새벽이 햇빛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조금만 저는 더 힘내시면 된다.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 저 그 말씀으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특권층이 생기면은요, 자기들이 멋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 가지고 보수 신문에서 얼마나 공격했어요. 보수 매체에서 재판 지연시키고 있다고 얼마나 이재명 대표 비난했습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에 있어서 4년째 1심 판결도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가 왜 그러면 1심 결과 안 내놓습니까? 왜 판결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고화된 세력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도 하지만 이렇게 공고화되어 있는 것, 특히 자기네들 입으로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진짜 카르텔을 깨는 작업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겠다. 저부터 절대 지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지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몇 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저렇게 버티는데 이런 생각에서 지쳐버렸다면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요. 해방 전 그러니까 일제가 가장 잔혹하게 통치했던 그 기간에 창씨 개명한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왜? 지쳐버린 거죠. 절망한 거죠. 아, 이제는 도저히 이 나라가 독립될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 많이 이제 창씨 개명도 하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악한 군부 독재 정권 계속될 때 그게 어떻게 민주화가 쉽게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그걸 못 참아서 친일파가 되고 그걸 못 이겨내고 변절을 해서 변절자가 되고 그냥 따뜻한 밥 한 끼에 눈이 멀어가지고 동지들을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금 보십시오. 최소한도 본인은 무덤에 침을 뱉기도 뱉거니와 자식들이 부끄러워서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저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국민의힘의 내부에 그 기득권이 무너져 있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고, 이게 그 정의의 동조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혼자 하기는 되게 외로운데요. 우리 박정훈 대령이 그동안 1년 동안 힘들게 버텨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옆에서 응원 많이 했고요. 오늘은 청문회장에 김규현 변호사가 또 용기를 내서 또 한 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밝히는 사람이 이제 2명이다? 그럼 그 2명이 또 4명이 될 거예요. 또 4명이 되면 4명이 또 8명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각종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 투쟁, 권력의 붕괴와 맞물려서 반비례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이 각 부처에서 다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은 머지않아 저는 밝은 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저 일당들이 그 책임 지금 뭐 물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다 물을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동천성님,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이수봉님, 국민 진돗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치지 않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벌써 1년이 됐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시간이 벌써 1년입니다. 근데 그 1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반드시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예비역연대를 만났는데 정말 특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짓을 보면 잘하면 반란표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란표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게 정말 저희 모두의 염원인데요. 벌써 1년이 돼버렸는데 아직까지 진실에 정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임성근 사단장 오늘 여전히 또 나와서 증인 선서 안 했는데 엊그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랑 함께 이 최상병 묘소에 가서 참배를 했더라고요. 무슨 낯으로 거기를 갑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사람이 진짜 인간이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 있는가? 어떻게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무슨 낯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와서 또 그럼 오늘은 증인 선서라도 하려나? 그랬더니 여전히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와, 정말 이건 기만이죠. 그래서 더 안타깝고요. 오늘 오후 그 청문회를 통해서 조금 더 진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입법청문회 때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채병 1년 한번 우리가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채병 관련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채병 관련 모험 한번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죠. 야, 이거 수면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과실로 인해서 군 장비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또 올겠구나.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설득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 시간이 벌써 1년입니다. 근데 그 1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반드시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지금 법사위 청문회장에서 한번 틀어서 보여주고 싶군요. 이제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충 얼개를 이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사단장이 책임지는 거 당연한데, 그래서 그걸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었어요. 뒤집은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벌을 주려고 해요. 벌을 주고 있죠. 왜 그럴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이 보여줬던 인식. 죄는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전근대적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그때 그 기조를 본인이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고도 고집을 안 꺾는 사람이니까요. 부대 열중시효 제가 사례를 여러 번 들지요. 본인이 실수로 부대 열중시효를 못 해가지고 밑에서 있는 사람이 대신 부대 열중시효 구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을 했다가 부대 열중시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안 해버려요. 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자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군대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이 안 합니다. 아래에 있는 지휘관이 그냥 부대 열중시효 해요. 이렇게 바꿔버린 그런 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 그냥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고집을 부리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보통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밝히려고 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더 이상했습니다. 핵심으로 있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 국회의원 만들려고 해줘, 공천을 줘, 별별 자리를 다 챙겨주는 걸 보면서 뭔가 드러나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저렇게 열심히 감추는 걸 보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는데, 휴가 중인데도 전화를 해, 몇 번 전화를 해,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800에 7070도 나오고 개인 휴대전화도 나오고, 그 개인 휴대전화 하면서 김건 이름이 나오고, 이제 결정적으로 공익제보자가 등장하면서 그 단톡방 안에 있는 이종호, 임성근의 관계가 나오면서, 아하, 이종호가 누구냐? 이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임성근하고 같은 해병대로 엮여져 있고, 임성근이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종호한테 구명을 부탁해서 이종호가 VIP한테 뭐 이렇게 한 것 아닐까? 이런 게 지금 심증이죠. 구체적인 증거만 나오면 이건 보통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저기 아까 육성에도 나오지만은 그 실종 사건 났을 때도 애들 언론 접촉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은폐를 하는 DNA가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종호 씨가 지금 뭐 VIP 언급하면서 김건희다까지 얘기는 했고 저렇게 휘저어놓고 다녔는데 임성근은 모른다? 근데 골프 약속은 잡았다?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성근 같은 사람은 아주 무슨 뭐 천운을 타고났습니까? 아무 부탁 안 해도 막 밖에서 다 누가 구명로비를 대신해주고 정권이 이렇게 흔들릴 만한 범죄를 자기를 위해서 누가 대신 저질러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사표 내지 말라고 다 말렸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벌써 이종호 또 경호처 직원 송모 씨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증거가 차고도 넘치게 이미 세상 앞에 나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선서도 안 하는 임성근. 이런 자를 어떻게 풀어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장 공수처에서는 인신구속하고 핸드폰 압수하고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안 한다? 그러니까 공수처에는 또 이종호 변호인 맡았던 사람이 또 공수처 검사로 가 있다? 이 나라입니까 이게? 이러면서 특검을 안 한다? 공수처를 기다리자?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개돼지로 봐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수사 빨리 하라고 공수처를 찾아갔어요. 이재명 대표는 저기 이제 아마 저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청계광장 앞에 있는 소라 그 원통 예. 그 조형물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최혜병의 그 빈소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오늘까지 사흘 동안 이제 조문객들, 시민들 와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이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지 2주 훨씬 넘었거든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강압수사 한 적이 없어. 이종호 씨 불렀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그 내부에서 우리가 외압을 느낀다.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다 반증하는 그런 증언들이고요. 더군다나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작년 5월에 골프를 주선했던 전 경호처 직원이 송모 씨라는 거잖아요. 그 녹취록 공개된 걸 한번 보십시오. 해병대 쑥대밭 만들고 군 인사 다 좌우한 게 경호처장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이종호 씨가 입 열면 영부인 다친다. 그래서 용산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 이종호 씨에 대해서 이런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타래가 풀리잖아요. 아, 이종호 씨가 얘기하면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탁이나 로비도 다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관련자들 다 승진시켜주고 어디 보내주고 대사 보내고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VIP한테 내가 얘기할게. 사표 내라고 하지 마. 이런 말도 가능했구나. 다 느껴지는데 정작 본인은 오늘 나와서 다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윌리엄님,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라. 빼앗기면 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셨는데, 예, 이제는 지치지 말자 캠페인을 좀 벌일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힘을 오히려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변함없이님, 공정과 상식의 정어리언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칩니까? 박정훈 대령님, 김규현 변호사님 같은 분들에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상강뜰님, 오늘 점심은 정의 도시락으로 먹고 결코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셨는데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초보 변호사십니다. 을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를 총괄할 본부장으로 준비 책임을 맡긴다.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시던 김민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거 치르느라고 예 많이 쓰셨는데 네. 또 한 번 선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총선을 갑자기 다시 한번 치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네요. 거의. 저희가 이제 쭉 민주당 후보님들을 최고위원 후보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급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할게요. 오늘 네. 법사위 입법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정말 이제 한동안 사라져서 못 보던 장면을 다시 보게 됐어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막 막아서고 난리가 나고 전현희 의원이 얼굴이랑 이렇게 허리랑 다쳤던데 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죠? 저는 지금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지금은 이런 거 다시 해도 다 정권 잡았으니까 봐주고 그럴 모양이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특검 통과하는 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의식해서였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진화법에 문제가 될 수 있을 행동을 조금 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는 생각 안 할 정도로 다급함과 초조함과 어떤 또 푸시, 압박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종합적으로 묻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경솔한 거는 모르는 국민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는 거 아이고 어떻게 저런 그 내밀한 얘기를 막 하나 그런 경솔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사과하고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 왜 법을 안 어기냐라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하면 그거 법 어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역대 정권들이 하야도 하고 뭐 저격도 당하고 6월 항쟁에 항복도 하고 탄핵도 되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자멸할 것 같아요. 예, 막 자폭에 막 자기들끼리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러다가 거의 1년 내에 자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무너질 거다. 굉장히 독특한 최초의 형태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아니 지금 나오는 게 사실은 당무 개입도 그렇고 예. 국정농단도 그렇고 공소취소도 그렇고 자기네끼리 그다음에 야 이거 하면 탄핵이야. 탄핵 밑밥이야. 밑밥 까는 거니 이러고 자기네끼리 요즘 탄핵 발언을 국민의힘이 거기서 더 많이 하잖아요. 해요. 네,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탄핵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무슨 뭐 법적으로 똑 떨어지는 문제에 올리는 자기네끼리 다 쏘잖아요. 뭐 욕은 우리한테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 해놓고 자기네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때가 오긴 왔나 보다. 저는 탄핵 발언을 국민의힘이 더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탄핵을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막 먼저 탄핵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물타기를 해놓으면 오히려 탄핵 열기가 식을까 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게 저렇게 망하는 시기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이번 망하는 방식은 저런 방식을 자멸 방식으로 망할 것 같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막 사실은 그 자폭의 뇌관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둘 다 의미 있다고 보고요. 가령 이제 지난번에 최혜병 청문회, 입법 청문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다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통상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의미는 뭐냐면은 국민들 눈앞에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심증을 굳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딱 인식을 하고 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정조사가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최혜병 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딱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거 하고 박정훈 대령 예. 이야기하는 거 하고 표정과 내용과 발언을 딱 보면 누가 진실인가 거짓말인가 그냥 답이 딱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가 여러 개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특검은 다만 또 해야 생기는 어떤 객관적인 조금 더 명료한 증거의 확보의 가능성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두 개 다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개 다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조금 표현이 틀린 것 같아요. 특검이냐 국정조사가 아니고 국정조사냐가 아니고 청문회냐 국정조사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은데 이준석 청문회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는 어떤 의미가 아니, 있다고 이제 보십니까? 국정조사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규제력이 강하죠. 예. 그렇지만은 또 그 전에도 충분히 다양하게 지금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이것들은 뭐 다 활용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예. 오늘도 지금 임성근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안 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안 하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 뭐 종용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하고 이래서 청문회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뭐 결국은 사실은 이게 보완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검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특검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의 어떤 칼끝이 대통령 본인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탄으로서 거부권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러면 사실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쌓여가는 거죠. 계속 이 포인트가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들이 있지만 그걸 차곡차곡 저는 쌓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르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진실이라는 걸 완전히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자폭도 생기고 뭐 자멸 카드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이 나오면서 쭉 가는 거죠. 이제 자폭도 사실 자폭으로 이끌고 갈 어떤 지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폭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김민석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뭐 최고위원급은 진작 넘었는데 대표도 하셨고 사실 최고위원도 두 번인가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딱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래 지금 정말 경험과 지략을 갖춘 분이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어야 된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200석이 넘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애매한 그 숫자가 있으니까 신의 한 수가 필요한 때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님한테 요청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처럼 전 사실 최고위원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막 정치적 상승에 크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뭐 원내대표를 하냐 마냐 이런 고민도 있었고 또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사실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오히려 손해다 뭐 이렇게 해서 말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사실 부담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을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앞으로 1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2년 후지만은 지방선거는 2년 후에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선이 언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 못하잖아요. 예. 3년인지 그냥 빠르면 좋겠어요. 1년일지 마음은 다들 그렇고 너무 복잡한 상황이 예측돼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예측 불가하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저는 상대의 막장 칼춤도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그냥 원래 이게 죽을 때가 되면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별짓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쥐가 고양이를 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1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꼭 개인의 정치 스케줄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할 때 어떻게든 당의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당의 시스템 안에 있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고위원으로서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시는 것도 봉사, 섬김, 희생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진으로서 그냥 뒤에만 있는 것보다 최고위원 하신다는 게 사실은 짐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리신 결단으로 보는데 그래도 수석은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은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요. 제가 마지막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등수나 이런 거 다 머릿속에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뛰어들기가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통상은요 권한을 가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구체적인 당내 기능을 가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어서 통상은 최고위원이 말하는 자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스를 가지고 회의 때 얘기해서 그게 기사가 되고 뭐 이런 뭐 주제 설정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말하는 최고위원으로서라기보다는 말도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집권 플랜 본부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상당 부분의 일을 당무를 우리가 필요한 공격과 수비와 집권 준비에 필요한 당무를 좀 꼼꼼히 챙겨갈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관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은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사실 집권보다 더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장내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개헌도 있고 또 뭐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이 정권을 빨리 끝내고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런 거죠. 거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할 수 순서로 있을까요? 보면 예.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거를 하나하나 공격을 세게 하고 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당하게 막 치고 들어와서 막 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또 지금 국민들이 탄핵 요구를 하는 것들을 잘 대응을 하고 받들어서 이렇게 해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탄핵은 8석이 더 필요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 집권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공격도 하고 또 탄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길도 밟아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자 방어 무기가 뭔가? 저는 그게 집권 준비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평상시에는 조금 신중론자인데요. 선거를 하고 할 적에도 지난 총선을 할 때도 제가 대표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에게 한 석만 더 주십시오 라고 답답할 정도의 절제를 유지한다면 결과는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당이 그렇게 쭉 왔습니다. 비교적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늘 그렇게 조금 신중론으로 하는데 지금은 저는 신중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세론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고 상대가 공격을 해오건 상대가 뭐 피하려고 하건 지금 탄핵 전선이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권이 바뀐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는 것을 우리도 자신을 갖고 상대방도 자포자기할 상대 정도가 되고 일반 국민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소위 이 기득권층이 그렇게 인식해 나가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아니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가 집권 준비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청원이 140만 넘어가고 국민들의 탄핵 열기가 높은데도 그걸 지금 온도로 따지면 100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90 몇 도에서 그냥 끓고 있는데 왜 100도가 안 될까? 국민들이 70%가 윤석열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그러면 윤석열을 탄핵하면 민주당이 70%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것도 있고 예. 8석이 올까? 헌재가 결정할까?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있고. 하고 나면 사실 탄핵이 가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대선에 확실히 이길까? 결국 최종 승부는 거기서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역발상, 역순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1년 내에 전속력으로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집권 준비를 하면 집권 역량을 국민 앞에 제시한다 이렇게 그게 받아들이면 이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만은 아니지만 네. 당원의 강화. 그건 뭐 지금 권한 강화도 있지만 사실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력을 극대화하는 거. 두 번째는 정책의 강화. 근데 정책도 통상적인 정책 정당이 아니라 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과거 DJ 때 노사정대 타협으로부터 시작했던 지금은 가령 의정대란이라든가 유보통화, 국민연금 이런 과거와는 다른 류의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회의 다원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 협약적 시도와 성과를 보이고 그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다르네 하는 그것이 지지층의 확산으로도 간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인재풀의 확보인데요. 그것을 제가 예비 내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야말로 내각적 수준부터 그 아래 수준까지 전국과 지방에서 인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비해내고 풀로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돼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성큼성큼 정말 보여줘야 돼. 전 다음 이번 전당대회 되면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추진체도 만들고 진도를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제로 그걸 챙겨나갈 생각인데요. 그런 것을 하면서 공격하고 지금 탄핵 전선도 진전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방어도 하고 이렇게 갈 때 저는 그 모든 것에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 무기는 바뀐다. 집권 반드시 민주당이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성큼성큼 가고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대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각각의 역할을 다른 최고위원들께서도 잘 하실 수 있고 좋은 분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저도 같이 그렇게 역할에서 싸우기도 할 것이고 방어도 하고 등등 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키인데 이거를 챙길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저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선 겁니다. 예. 왜 최고위원에 출마했을까? 그 정도 급은 이미 넘어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당사자께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해하셨던 역할이 있잖아요. 늘 정권을 만들어 오시고 그것 잘 되게 이렇게 돕고 근데 이번 총선 때도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으로 역할을 하셨고 저는 뭐 과거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첫 정권 교체를 하기 전에 야당의 첫 큰 승리였던 조순시장 선거 때부터 같이 모시고 선거를 쭉 치러 봤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 번 이젠 자네들이 책임지고 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역할들을 이어받아서 반에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메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또 더구나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 4기 집권 플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주 4기입니까? 그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4기를 얘기하신 거군요. 했죠. 예. 민주 4기 집권이 난 4기를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민주 4기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씁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제가 꼭 4기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아닌데 아마 그건 이렇게 어디서 언론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 보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권 플랜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이제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걸로 보면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번에 더민주혁신회인가요? 선호도 조사했는데 1등 하셨고 최고위원 되시는 것은 저는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오늘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아주 잘 납득이 됐습니다. 이제 당원들이 또 찍어줘야죠.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 15%가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던데요. 네. 대의원 투표도 있고 또 권리당원 투표도 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당원 주권 시대라는 얘기도 이렇게 제기도 하고
이번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자 이렇게 제기도 했고 이번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도 그 권리당원 원래 몫이 없었던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되니까요. 제가 무슨 그렇게 평소에 막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도 아니고 해서 아주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김 의원님 대단하신 거예요. 벌써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던 것이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를 받게 된다는 게 이거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의 진짜로 마지막 당직을 한다라는 정도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력 투구할 거고요. 올인할 거고. 어쨌든 현재 당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을 직접 사실 중심에서 이끌어봐서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은 아마 현역 중에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제가 또 나서서 이야기를 또 꼭 해야 될 때 하고 이번에 당원 주권도 그렇고 총선 전에 뭐 신당론 나왔을 때 사쿠라 신당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싸울 때는 싸우고 검찰과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아마 제가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경험도 쌓이고 또 오랫동안 야인 생활도 하고 했는데 제게 쌓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음 1년 동안 다 풀어서 정말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이번에 국방위가 이제 물론 국방위가 원래 좀 중량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만 이번에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국방위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니 전에부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초선 때 그때는 인기상임위에서 가기 어려웠던 재경희 정무위를 그때 사실은 김대중 총재 시절에 정치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좀 배려를 이렇게 받아서 시작을 해서 비교적 여러 상임위를 거쳐봤는데요. 요새는 외통이나 국방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교 통일 이슈도 국방 이슈 쪽으로 많이 전화된 면이 있고 해서 전에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너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배움도 되고 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또 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비켜주시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국방위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도 있고 말이죠. 국방위에서 또 이런저런 정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방위에 또 전문성 있는 의원들도 많고 하셔서요. 굉장히 쟁쟁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최혜병 특검 등등과 관련한 요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냥 상임위만 열어도 상당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해서 아직 국방위를 제대로 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걸 지난번에 사실은 특검법 통과하는 날도 원래 오전에 여야 합의로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무산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지만 열리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보완적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박성재 장관 나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막 그렇게도 하던데 신원식 장관도 아예 막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 자체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요. 예. 근데 뭐 상임위가 열리면 그렇게 안 나오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국방위가 아주 단단한 분들이 포진해 계시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당원 동지 또 국민들께 한번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하시죠. 네. 김민석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또 거치면서 또 많은 거를 몸에 새기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에서 일에 관한 한 김민석이 일을 맡으면 꼭 해내더라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당의 집권 준비,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를 책임지고 바로 옆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지하는 댓글이 많이 왔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서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도리님, 절제되면서도 강력하고 신뢰감을 주는 민주당의 스피커 김민석 의원님 수석 최고 확신합니다. 전정혜님, 일하는 김민석 무한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조사루스님, 민주당 선거 전략 전문 김민석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지방선거 차기 대선 승리 위에 김민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나라 위에 김민석 의원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예. 쑥이님, 전략가 김민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옛날에는 투쟁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엔 전략, 지략 이렇게들 많이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가끔 그렇게 뭐 전략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전략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게 겪어보니까 별게 없더라. 이게 이제 제가 한 근 20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원칙과 정체성, 가치 이것 이상의 전략이라는 것은 별로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폭풍우 같은 상황이 올 텐데 그때 또박또박 이렇게 원칙적인 판단을 하고 가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의 묘수풀이를 하려고 그러다가 대부분 사고가 나거든요.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제력, 균형감 이런 것이 혹시 조금 생겼다면은 여러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좀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년 세월이 우리 김민석 의원님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민석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법사위 청문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도 여러 가지로 참 굳고 힘들고 그랬는데도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소개한 이열철 몸보신 특별기획전 도가니탕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가격이 뭐 좀 또 매력적이긴 하지요. 하여튼 이렇게 더울 때요. 슬기로운 소비생활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거 또 검증된 거 좋은 가격에 드시는 거. 한 분 10팩 이상씩 구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또 1000팩 넘게 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언양 불고기도 4차 사전 예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일까지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발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언양 불고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크림 받으실 분 5분 금쪽이님, 한영숙님, 김연실님, 윌리엄님, 수은영님 이렇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욱 힘차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